온몸이 난도질 당했다. 자창절창.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게 많이 들어가는. 그것도 죽이려고 하는. 근데 얼굴 상처가 없어요. 2014년 7월 27일 오후 8시가 넘어가던 시각,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로 중년의 남성이 황급히 뛰어 올라갔습니다. 남성이 멈춰선 문은 402호. 그는 수차례 문이 부서지게 두들기더니 집 안에서 반응이 없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이길래 응답이 없는 집을 마음대로 들어간 것일까? 여기 저희의 집입니다. 근데 어제부터 제 연락을 안 받아요. 친구 연락도 안 받는다고 하고 이럴 애가 아니거든요. 무슨 일 생긴 거예요? 평소와 다르게 하루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남성의 딸. 그녀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간 남성의 눈에 비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많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설마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애가 온몸이 피로 물든 채 쓰러져 있더라고요.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남성이 마주한 딸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그녀의 온몸에 잔혹하게 베인 상처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뒤늦게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은 여성의 사체에 대해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흉기로 정말 온몸이 난도당한 것처럼 보였어요. 자창과 절창이 발견되는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대충 세어도 20곳은 넘었습니다. 실제로 부검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몸에는 18개의 자창과 5개의 절창이 발견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18개의 자창 중 대부분이 폐와 심장 등에 있는 가슴과 몸통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그로 인해 폐와 심낭이 관통당해 흉곽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장도 관통당해 복강에 출혈이 생겼고, 이것이 그녀가 사망에 이르는 치명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됐습니다.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최대 3.5cm, 왼쪽 겨드랑이 아랫부분에 길이 2cm에 깊이 7cm로 찌른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흉기로 사용된 도구는 칼날 길이만 최소 12cm 정도 되는 날카로운 이기로 예측되며 최종 사인은 다발성 흉부자창으로 추정됩니다. 부검 결과에 또 다른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나머지 자창이 모두 피해자 기준 오른쪽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양손 검지 및 오른팔 앞쪽에 절창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 상처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402호의 문이 열리고 그날의 참혹했던 진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4년 7월 서울 동작구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사망한 여성은 30대 배 씨이고요. 온몸을 난도질 당한 채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본인의 집이었고요. 굉장히 또 참혹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현장 상황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온몸이 난도질 당했다. 자창절창. 그것도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게 많이 들어가는. 그것도 죽이려고 하는. 근데 다른 것보다는 얼굴 상처가 없어요. 가슴 부위 이런 데가 찌르고 베고 찌르고 베고. 그러니까 그럼 얼굴을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나? 얼굴에 대해선 피했나? 피할 수 있었나? 그러니까 이게 좀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차별 폭행을 한다고 하거나 그러면 얼굴도 막 목도 막 찌르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 정도 찌를 정도면은 얼굴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그게 아니라 뭔가 한 손을 잡히거나 뭐 이렇게 어떤 상황 때문에 거기밖에 못 찌르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공격자와 공격을 받는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무엇일까? 이게 지금 계속 걸려요. 감정적인 부분이 아예 없다기에는 또 여러 차례 많은 공격들이 있어서, 근데 얼굴은 또 다 피했던 부분. 그렇죠. 보통 우리가 얼굴을 대놓고 뭐 얘기하고 막 싸우다가 얼굴도 치고 막 뭐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안 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건 의미가 없었거나 네. 뭐 이런 형태가 같아요. 지금 그래서 가슴 부위 특히 겨드랑이 아래에서 찌른 거는 이쪽
위로 찔렀다는 거잖아요. 왼쪽 겨드랑이. 피해자의 왼쪽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격자는 마주봤을 때 오른손을 오른손으로 했겠죠. 네. 오른손으로 찔렀는데 여기를 찌른 거잖아요. 앞을 찌른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떻게 되지? 그럼 다른 손은 뭐지? 다른 손 잡혔다는 소린가? 그래야 가능한 거지? 뭐 이런 상황적인 어떤 부분들이 재구성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이것도 좀 그렇다면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피해자의 양손 검지 및 오른팔 앞쪽에서 절창흔이 발견됐다. 뭔가 손으로 이거는 이렇게 막은 걸까요? 그렇죠. 막은 네. 다음에 그걸로 가해자의 왼손이든 어떤 뭘 잡고 있거나 그래서 공격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한 몸싸움이 있었을 수 있겠다. 또 이게 또 집에서 어떤 절도 관련된 물색흔이나 뭐 이런 부분이 없고 특히나 이제 문이 잠겨 있었다는 부분. 그러니까 입출입 관련된 것하고 범인의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좀 추론이 될 것 같은데요. 출입 부분에서는 부수고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말하자면은 비밀번호가 있는 어떤 데는 그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쉽거나 면시거나 가까운 사람이거나 네. 적어도 안으로 들일 수 있는 사람이면은 여성분이잖아요. 네. 여성분이 집 안으로 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죠? 그렇다고 여자 하기에는 좀 공격이 너무 많나요? 그렇죠. 여자라고 하기엔 공격이 너무 많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은. 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또 방어하는 부분에서도 네. 공격받는 사람의 한쪽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힘센 여자. 체격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그렇죠. 남자거나. 예, 뭐 그런 느낌이거나. 예. 네. 자, 범행의 목적조차 모호했던 배 씨의 사망 사건. 그런데 당시 현장에는 모두를 당황케 한 사실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402호안에서 피범벅이 된 채 발견된 사람은 배 씨 말고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사망한 배 씨 곁에서 발견된 남성으로 그녀와 비슷한 흉기에 복부를 찔린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성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이며 왜 배 씨의 집에 있었던 것일까? 배 씨와 함께 있던 남성은 27세 김 씨로 배 씨와 아는 사이였고 그날도 배 씨 집에 초대받아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이라고 했습니다. 배 씨보다 3살 어렸던 남성 김 씨. 그 진술에 의하면 27일 저녁 갑자기 배 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해왔고 자신과 배 씨를 칼로 찌른 뒤에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 집에 침입했던 것일까? 그런데 배 씨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확인 결과 2005년 배 씨가 성전환 수술을 했던 이력이 발견됐습니다. 원래는 남성이었고 9년 전부터 여성의 삶을 살아온 거죠. 심지어 배 씨는 수술 이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해왔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혹시 이것이 배 씨를 피습한 괴한과 관련이 있던 건 아닐까? 사건 관계자입니다. 트랜스젠더는 트랜스포비아 등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편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파트너가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라는 것에 분노해 살인을 저지르는 일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배 씨가 사망하기 고작 3년 전 대구에서는 사귀던 여성이 트랜스젠더였다는 사실을 안 남성이 격분해 성전환을 한 애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구 사건 재판 과정에서 가해 남성은 피해자가 성전환 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3차례나 성관계를 맺어왔으며 사실 피해자의 돈을 노리고 그녀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후 살인, 심지어 사체를 강둑 아래에 던지는 등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밝혀져 무기징역이 선고됐었습니다. 대구 사건 피해자는 생물학적인 성별이 남성이었음에도 이미 오랜 기간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와 일반 남성보다 저항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고 결국 금품갈취에 이어 살해까지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밖에 트랜스젠더를 향한 범죄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혹시 이번에 배 씨 사건 역시 성매매 고객 중 그녀에게 원한을 품거나 그녀의 약점을 파고든 누군가에 의해 그녀가 목숨을 잃은 것은 아니었을까? 실제로 배 씨는 키 168cm에 몸무게 50kg으로 왜소한 체격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집에서 금품을 갈취했다거나 물색흔 등 소지품이 사라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단서는 그녀와 함께 피습을 당했던 김 씨가 유일한 상황. 하지만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괴한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며 당시의 상황조차 온전히 기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케이스들을 간간히 발견합니다. 2명이 발견됐고 1명이 목숨을 건지거나 이런 케이스들, 연인이 자고 있다거나 연인이 자고 있었을 때 여성은 죽고 남성은 살아남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남자는 괴한이 왔었다. 나는 근데 너무 당신이 당황스러워서 기억을 못한다라는
그냥 블랙아웃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기억이 안 날 정도 당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린아이거나 장애가 좀 있거나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그런데 성인 남성이 전혀 생각이 안 나다. 부분적으로 생각이 나겠죠. 근데 상흔의 차이가 둘이 좀 많이 납니다.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복부에 찔린 상처 때문에 간 거고, 말 그대로 이 배 씨 여성 엄청나게 많은 상흔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왜 그랬죠? 둘이 공격을 당했는데 하나는 배 한 번 찔리고 그럼 주 공격은 이 여성이잖아요. 네. 주 피해는. 보통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둘이 있는 공간에 침입한 경우 남성부터 먼저 제압을 해서 심실상신이나 살해한 이후에 여성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치기에는 뭐 남성의 머리를 어떻게 가격하거나 뭐 한 것도 아니고 배만 한 번 찌르고 그러니까 그것도 죽지도 않고 네, 멀쩡히 죽기지도 살아 있고. 근데 뭐 여자한테 가서 이렇게 여러 번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 같으면은 네. 이 남성을 말을 신뢰하지 않고 네. 진술을 더 들어볼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이 워낙 좀 특이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로 10년을 가까이 살아왔고 이제 30살이고, 그리고 나서 성매매까지 한다. 여러 가지 좀 포비아 범죄나 위험하죠.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이제 선안한 경우에 성매수 남성이 성전환하지 않은 여자인 줄 알았다가 발견하고 화가 나서 뭐 싸우다가 공격, 이런 경우는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잔혹하게 공격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드물죠. 혐오 범죄의 공격치고는 그렇죠. 드물죠. 네. 그랬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뭔가 얼굴이라든가 다른 부위를 공격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혹은 뭐 성적인 부분을 예. 희롱하는 네. 어떤 상흔이 남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전혀 관련이 없고, 지금 유력하게 용의선상에 올라온 사람은 같이 발견된 남성, 3살 연하의 남성 김 씨인데요. 경찰이 생존자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현장 재조사를 하는데요.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김 씨의 진술에 따라 외부 침입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외부인의 흔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한 건진 모르겠지만 외부 침입이면 밖에서 억지로 문을 딴 흔적이라든지 집안에 신발 족적이 남는다든지 뭐라도 나와야 하는데 현장에서 제3자의 것으로 의심되는 그 무엇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기가 거의 뭐 힘들거든요.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역시 피습당한 배 씨와 김 씨 외에 다른 사람의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배 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생존자 김 씨가 어쩌다 하필 그날 배 씨의 집에 오게 됐는지를 물었습니다. 사실 그날이 배 씨랑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돼서 처음 만났었는데 잘 맞았어요. 그때도 배 씨 집에서 만났었고요. 이번에도 배 씨가 집에서 보자 해서 집으로 왔던 것 뿐입니다. 일명 카노라고 불린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로를 알게 됐다는 배 씨와 김 씨. 알고 보니 두 사람 역시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첫 만남은 7월 23일 오후 10시. 김 씨의 진술대로 두 사람은 배 씨의 집에서 만남을 가졌고 당시 화대 명목으로 김 씨는 배 씨에게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첫 만남을 가진 후 3일이 지난 7월 26일 두 사람은 한 번 더 성매매 목적으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도 만남 장소는 배 씨의 집이었고 김 씨는 새벽 2시경 배 씨의 집에 도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범인은 두 사람이 성매매 목적으로 배 씨의 집에서 만남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김 씨 역시 범행 목표 중 하나였을 가능성도 생긴 상황.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괴한으로부터 피습을 방어하다가 몸 이곳저곳에 상처를 입었고 복부에 칼을 찔린 후엔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입은 상처 대부분은 그의 팔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라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누군가의 공격을 막는다면 팔 바깥쪽에 주로 놨어야 할 상흔들.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에 경찰은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끈질긴 신문이 이어지자 김 씨는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날 두 번째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약속을 잡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씻으려고 옷을 벗고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밖에 있던 배 씨가 저 들으라는 듯이 오빠는 고추도 잘 안 보이고 세우기도 힘드니까 2배를 받아야겠네라면서 모욕적인 말을 쉴 새 없이 늘어놓더라고요. 이에 기분이 상했다는 김 씨. 그가 예약을 취소하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화장실 앞에서 배 씨와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먼저 배 씨를 공격한 게 아닌 배 씨가 먼저 자신을 칼로 위협했다는 김 씨. 자신은 급습을 당해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른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묘한 상처가 있었고 이후 김 씨가 털어놓은 내용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괴한설, 그런데 뭔가 성매매상에서 갈등이라고 좀 말이 좀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김씨 주장에 의하면 모욕적인 말들을 들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만남에서는 오빠 성기가 너무 작아서 힘들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오빠가 왔다 가면 너무 피곤하다. 너무 무겁다. 성기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흐물흐물해서 잘 들어가지도 않아서 고생했다. 오빠 나 돈 더 줘야 되는 것 같아.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돈 요구와 모욕적인 말들이 있었다. 그래서 뭔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이 자신을 먼저 공격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툼이 있을 수는 있겠죠. 돈 가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공격을 하나요? 칼로? 왜 그러냐면은 사망한 배 씨 같은 경우에는 168cm에 50kg. 이 남성은 정말로 거구. 남성 더 위압적인 사람한테 내가 먼저 찔렀다. 그쵸? 사실 쉽게는 생각이 안 되는.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찔렀다라고 했었는데 본인은 또 위협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은 설명되기가 힘들죠. 네.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던 건 맞다. 뭐 서로 뭐 욕하고 싸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을 먼저 여성이 먼저 찔렀다라고 하는 건 뭔가 자기가 뭘 했으니까 찔렀겠지.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네. 둘 사이의 관계상. 이제 검찰 주장에 따르면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매매 대가를 추가로 요구했는지 약속된 금액의 2배를 달라고 했는지 단순히 더 달라고 했는지를 할 때마다 김술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팔에 난 상처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막으면은 이제 어쨌든 바깥쪽에 이렇게 나야 되는데 이게 뒤집었을 때 안쪽에 주로 상흔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자해한 거를 보인다 이런 느낌이죠. 자해를 왜 이렇게 뭐 자해는 당연히 그렇겠죠. 네. 뭐 자기가 사람을 죽인 다음에 저 공격당해서 찔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뭔가 뭐 다툼이 있었다는 거를 그렇죠. 표현하기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이 네.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상식적이라면은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선 바깥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이 뭐 지적으로 모자라거나 몰라서 그냥 안쪽으로. 몰라서 그랬다. 글쎄요. 그거는 정확히 상흔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쪽이나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어쨌든 멀쩡한 상태에서 자해를 왜 해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몸이 작은 것도 아니고 큰데.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공격한 후에 자해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발견이 어쨌든 아버님이 들어가서 이거를 음. 발견했어요, 피해자. 근데 두 사람이 만난 거는 26일 새벽 2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 흘린 채 발견된 건 27일 저녁 8시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꼬박 지난 거죠. 네. 근데 김 씨는 거의 그 정도 피를 흘리고 하루가 지났으면 다툼 이후에 뭐 실혈사 등 심각했을 텐데 이게 왜 이 집에 계속 있었을 것이며. 그게 그러면은 네. 사실은 성매매든 어떤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집에서 머무는 거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고 죽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자해를 하고 신고했다. 배에 칼도 찌르고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길어요. 공격 이후에 본인도 부상을 입고 그 긴 시간 동안 있었다면은 이게 그렇죠. 예,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 같아서. 30몇 시간쯤 있는 건데. 네네. 유력한 용의자가 나왔지만 여전히 진실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날의 진실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몸에 난 상처들 중에서는 자해흔으로 보기 어려운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오른쪽 손목에 난 상처. 발견 당시 김 씨의 오른쪽 손목은 관통창으로 인해 혈관이 파열되어 있었고 대량의 실혈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유독 이 상처에만 주저흔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실제로 배 씨에게 공격당한 흔적일 수도 있는 상황. 김 씨는 이 상처에 대해 배 씨와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 배 씨가 먼저 자신을 칼로 공격해 방어할 새도 없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 화장실 앞에 버티던 배 씨 손쪽을 밀쳤어요. 근데 갑자기 제 손목이 시큰하더라고요. 봤더니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걔 손에는 커터칼 같은 게 있었고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를 공격한 배 씨는 갑자기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쪼그려 앉아 무언가를 다급히 찾았다는 것. 김 씨는 마치 배 씨가 또 다른 흉기를 찾는 듯 했고 그때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먼저 배 씨를 공격했다는 김 씨. 하지만 김 씨는 8월 4일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내민 손에 자신의 몸이 밀렸는데 그때 손목을 보니 피가 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4일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오른팔로 피해자를 밀쳤는데 그때 피가 났다고 했어요. 상해를 입은 경위도 모호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김 씨에게 상해를 입힌 그녀가 굳이 또 다른 흉기를 찾으러 갔다는 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경찰은 의심을 품은 채 김 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한 시점부터 김 씨가 발견된 시점까지의 과정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과도로 걔를 찌른 건 기억나는데 처음 칼을 휘두른 이후부터 정신을 차리고 배씨 옆에서 깨어날 때까지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배 씨의 상흔을 조사하던 경찰은 뭔가 상황이 안 맞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배 씨의 집에 있던 칼을 들어 휘둘렀다고 했는데 흉기가 상흔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배 씨를 공격했던 흉기는 과도로 그건 김 씨가 집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성매매 유도 후 강도 범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가 소지한 칼은 단순히 호신용이라기엔 총 길이가 22cm로 큰 편에 속했습니다. 게다가 사용되진 않았지만 과도의 청테이프를 감아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놨더라고요. 이는 위기 상황에서 쉽게 꺼내 사용하려 했다는 김 씨의 주장과는 조금 앞뒤가 안 맞죠. 김 씨는 처음부터 배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챙겨왔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김 씨는 의도치 않은 피해자 배 씨의 사망으로 자신 역시 후회와 절망감에 빠져있고 이에 자신도 목숨을 끊기 위해 스스로 몸에 칼을 겨눈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네, 김 씨 같은 경우에는요, 피해자를 과도로 일에 찌른 이후부터 사망한 피해자 옆에서 깨어날 때까지의 기억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범행 전력이 없는 김 씨가 당황해서 일시적으로 기억 상실에 빠졌다거나 무슨 어떤 내적 갈등으로 우울증이 발생하면서 살인에 대한 기억을 억압했다, 뭐 이런 주장을. 소설을 써라 소설. 네.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자기가 기억을 가뒀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어쨌든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본인 얘기죠, 본인 얘기. 네네. 지금 이제 피해자가 입은 대부분의 자창, 이 생명과 직결되는 몸통에 분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고인의 키가 170인데 몸무게가 115kg으로 건장한 부분이었고, 특히나 중요했던 거는 이 흉기가 현장에서 어떤 상황 발생했을 때 한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챙겨왔던 부분이에요. 회칼 같은 상당히 긴 칼이죠. 이건 준비하지 않고는, 그리고 어떤 청테이프를 감아서 가방 안 깊숙한 곳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아시는 것처럼 청테이프는 이런 조폭애들이 네. 칼이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그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참고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인, 그러니까 김 씨가 이 배 씨 부모와 지인에 의해서 발견될 때까지 범행 현장인 피해자의 집에 머물면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토마토 등을 꺼내 먹었고, 성매매 증거가 될 수 있는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고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탈퇴했다라는 부분. 피고인의 자해는 피해자 부모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검찰 측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거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해의 어떤 상처도 시간이 지난 것과 시간이 안 지난 것은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피해자 발견 당시에요. 피해자 복부에 이제 수건이 매여 있었다. 근데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수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배 씨 배의 수건,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 복부에 왜 수건을 매달았을까요? 자기가 찔러놓고 그냥 뭐 덮어놓은 걸까요? 이게 어떤 매듭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냐면 덮어놓은 건지, 이게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네. 1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을 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구조를 요청하는 등의 구호 조치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복부에 수건이 매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흉부 자창인 점,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의 복부에 수건을 매어 주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가리켜 피고인이 한 구호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 주장을 하면서 구체적인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특별한 피해 보상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아니한다. 징역 18년을 선고를 하고요. 항소를 해서 2심이 열립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오빠는 몸이 크고 성기가 작아 힘이 많이 되니까 성관계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더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와 다툼을 하게 되었다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국과수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에 입은 관통창은 주저흔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그 밖에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 사실에 제기된 범행의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여 배척하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징역 17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이게 계속 문제가 됐던 오른손목에 있는 관통창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일부 의견이 받아들여서 감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 판사들 생각이 이런 거예요. 설명이 되지 않아. 저렇게 많이 찔러 죽일 이유가 뭐였지? 그런데 본인은 생각나지 않는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생각나지 않으니까 검찰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검찰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된다. 이건 사실은 매우 위험한 판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심에서는 뭐라 그랬냐. 이 범인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유리하게 갔다. 글쎄요. 그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것은 성범죄나 이렇게 다른 증거가 없을 때의 얘기지. 이거는 다른 이 상흔이나 이런 게 존재하는데 네. 이걸 왜 여기다 적용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관통창은 주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럼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해자가 찔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으면 딴 데는 다 주전이 있는데 여기만 왜 없냐? 이거는 배 씨가 찌른 거다. 찌른 거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찔렀다고 하면은 그게 관통창이 날 수가 있느냐? 그건 좀 다르게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배제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네. 입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에 대한 입증을 안 했으니까 피고인의 얘기가 정 틀린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좀 애매하죠. 그래서 원래대로 이렇게 잔인하게 그 사람을 죽였으면은 무기징역은 아니라도 최소한 25년 이상은 나와야지 맞는데 네. 이건 애매한 형이 나왔어요. 한 15년에서 조금 더 나간 거. 그러니까 아주 그 우리가 보통 살인 사건에서 감형 요소가 많은 것이 보통 10년에서 한 13년 나오잖아요. 네. 요건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범인이 뭐가 감형 요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흉기도 준비해가고 예. 죽인 다음에 이제 증거 은폐를 위해서 그 집에서 머무면서 그렇죠. 카톡도 자해되고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관통창 이거 하나, 그리고 본인이 일관되게 했다고 하는 알 수 없는 이거로 그렇게 형을 많이 깎아줬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배살구라는 이름. 고인이 성 전환 후에 스스로에게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살구 피습 사건이라고 이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뭐 이름을 본인이 스스로에게 정하고 정체성도 스스로 정하면서 어떤 바뀐 삶을 꿈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생은 30이란 나이로 끝이 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